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이 업력이 몇 년째로 접어드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88년에 입사를 야. 해서 예, 26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대단하군요. 네, 26년 차 베테랑인데 우리 경력 나간 거 보니까 2007년부터 이렇게 나였네요. 재밌죠, 상당히. 네. 26년 엄청난 일들이 많이 겪으시고 그 속에서도 계속 어떤 그 가치 투자라는 한계를 참 걸어왔다는 점에서 어떤 우리 시장이 어떤 그 배출한 하나의 좀 어떤 그 성과, 뭐 사람을 두고 성과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끔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을 때마다 많이 여쭤보고 그러는데 자, 올해는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제 정리하셨을 것 같고 내년 얘기를 좀 이제 이 시간에는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내년 투자를 생각하면서 지금 예. 머릿속에 가장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어떤 좀 뭐 소재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 올해도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뭐 이슈는 많았죠. 하지만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가 올해 1825에 시작해서 최고점이 뭐 한 2050 살짝 갔다 왔었고요. 연초에. 네. 그리고 저점을 찍은 거는 1758을 살짝 터치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거의 뭐 200포인트도 채 안 됐죠. 변동성이. 가장 변동성이 낮았던 한 해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야, 그러니까 큰 이슈나 이런 변수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막 시끌 떠들겠지만 예. 지나고 보면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그렇죠. 근데 경제 자체가 지금 어렵다 얘기를 하고 뭐 저성장, 가계부채가 성장이 어떻구나. 둔화된다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역성장할 일은 없고요. 성장률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좀 작은 이벤트나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주가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중국, 미국도 뭐 내년에는 다들 이제 새 이제 정권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막 변동성을 키울 이런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내에서 정책을 시행할 거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단지 뭐 어떤 형태로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형태로 이제 타협이 될 건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뭐 정책 자체는 뭐 크게 손을 쓸 게 별로 없어요. 큰 방향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은 뭐 적극적인 무리한 뭐 경기 부양 정책보다는 어떤 성장의 질을 좀 바꾸겠다는 거죠. 내수나 소비 위주로 좀 정책 방향이 그걸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 참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딱 점심이나 저녁 하면서 얘기하면은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특히 4분기부터 걱정을 한 게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예. 우리 저 부사장님은 이 환율 하락을 어떻게 좀 뭐 투자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아이디어로 좀 접목을 시키십니까? 환율이 이제 하락할 걸 정확히 예측했다면 사실은 뭐 수출 관련주를 줄이고 내수 관주를 샀었겠죠. 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단지 이제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 이런 걸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당연히. 반대로 일본처럼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토요타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이렇게 되면 엔화는 또 결국은 또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언제까지고 수출이 계속 잘 되지는 않을 거니까 네. 어느 한계까지 오면 다시 또 원화가 약세로 가고 영원한 사이클을 타는 거죠. 근데 현 시점은 이제 과거 이제 어떤 뭐 빅맥 지수라든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물가 정도로 봐서는 적정 환율을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는 뭐 한 1050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0에서 1050. 네. 지금 거의 뭐 1070까지 급격히 왔기 때문에 뭐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환율이 추가로 절상되더라도 많은 수출 기업들이 또 원자재 어떤 뭐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할 거고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지 센티멘트에 대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수출 관련주를 계속 선호하다가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히 왜 그 느낌이죠.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 환율 때문에 거의 이제 꺾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예. 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 하던데. 그렇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친 거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이익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뭐 오히려 뭐 사상 최대 시즌 하고 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로스가 좀 줄어들겠죠. 과거처럼 연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다지고 가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때 뭐 또 한번 검증을 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야, 뭔가 좀 말씀 속에서 인사이트가 탁탁 느껴집니다. 보니까. 자,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 뭐 이 스마트폰 이런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면 한 9조 원대 나올 거다, 뭐. 예, 이렇게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되죠. 지금 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년도 봄 때 되면은 또 새로 또 갤럭시 S5인가요? 또 나온다고 하고. 예,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 상당히 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예. 애플하고 막 경쟁도 많이 하고 뭐 주가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현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제가 사실 2000년 4월에 삼성전자를 37만 원 정도의 전량 매도를 하고 10년간 거의 한 번도 안 사봤었거든요. 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기에 민감했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그러니까요. 반도체나 LCD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워낙 네. 그렇죠.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됐지만은 작년에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소비재 기업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예. 삼성전자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소비재 반열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멀티플 적용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IT 경기가 좋을 때 뭐 매도를 하고 IT 경기가 나쁠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사고, 이런 전략이 유효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이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실적이. 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가격을 평가를 해보면요. 일단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상장돼 있는 주식을 다 사는 데 비용이 240조예요. 네. 이걸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네. 240조면 우리가 다 사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익이 얼마나냐면 올해 지금 세후에 한 23조에서 4조 정도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거의 10% 정도 수익 창출력이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 240조를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는 3%니까 66조가 6조 6천억이 되겠죠. 네. 은행에 넣으면 한 6, 7조 돈을 벌지만은 삼성전자는 20조 이상 벌고 있죠. 4분의 1, 3분의 1. 그렇습니다. 네. 이제 PR이 10배라는 얘기죠. 10%니까 이 10%의 역수가 이제 PR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익을 창출한 힘이 이익률의 역수가. 그러면은 이제 채권이 PR이 뭐 3배 정도 되는 33배. 네. 삼성전자는 10배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 가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그리고 과거와 달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경기 민감하지 않고 이제 소비재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가격은 충분히 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이 시장에서도 애플을 계속 좀 이렇게 능가하는 예, 좀 그런 좀 어떤 경쟁의 우위, 비교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세인데 어떻게 좀 그렇죠. 보십니까? 현재 뭐 숫자로 확실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고요. 뭐 이대로 가다가는 심지어는 뭐 점유율 40까지 지금 뭐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물론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거의 기적 같은 숫자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노키아의 전성기 수준 정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이면을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부품이나 장비의 이런 소싱 조달 능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워낙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요. 대부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중국에서 많이 소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퀄리티 차이가 국내 제품이랑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속도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요. 경쟁사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예,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저력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예, 그랬었죠. 2등 업체들이 서지 못하게 밟아버린다. 그게 삼성의 삼성전자의 그렇죠. 압도적인 우위, 예, 그 참 전략은 대단합니다. 네.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벌써 지금 뭐 경쟁 상대가 몇 없어요 지금 없어요 사실상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와 대단한 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치고 나간다면 뭐 진짜 이제는 완전히 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채원 부사장이 내년 포트폴리오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잠시 정리한 다음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